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새벽입니다. 전은책입니다. 11월 10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있죠. 그리고 11월 25일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아무리 김동연 부장이 자기 편이겠지만 이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어 있는 민주당은 11일 드디어 이처럼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이재명은 신성불가침 같은 존재가 되어 있지만 그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의 친문에 대비를 한 플랜 B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보통 대표처럼 평범한 대표였다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플랜 B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고소하겠다고 위협까지 하고 또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현대 대중민주주의의 이른바 대중정당의 모습인가요? 김동연이나 김경수 혹은 김부겸 같은 비명계는 결코 플랜 B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 22대 총선 공천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이들, 예컨대 홍영표, 박광원 이런 분들 목을 다 날리면서 민주당을 친명일색의 정당으로 만든 이재명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플랜 B가 없다는 말은 이재명이 죽으면 민주당도 끝난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이 이 늪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되돌아보면 이 김건희 특검 재표결은 반대 104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최상병 사건과 똑같았죠. 반란표는 최소한 4표였습니다. 그 4표는 누굴까요? 최상병 특검법 역시 반대는 104표였으니 평소 최상병 특검법을 찬성한다던 안철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친윤 혹은 비윤 비한,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닌 비윤 비한 중에서 3표가 나왔다는 계산입니다. 적어도 이번 재표결에서 당론을 뒤집을 친한계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한동훈 대표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이번에는 통과를 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반란표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러자 언론은 일제히 김건희 특검이 국정감사 뒤에 다시 발의된다면 이번엔 정말 위험할 것이라고 오두방정을 떨고 있습니다. 친한계가 몇 명이라도 가담을 해버리면 이 법은 통과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11월에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재발의해서 연말 경에는 세상을 뒤집어 버리겠다고 민주당과 이재명이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늪에 빠져드는 이재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일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당이 그런 장꾀를 부리려면 공직선거법을 심리한 형사합의 34부도 또 그 열흘 뒤에 위증교사 사건을 선고할 형사합의 33부도 모두 이재명에게 줄을 서서 정의를 포기하는 사회비 법률가여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판사들이 요즘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판사는 가장 정직한 직업군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며 그것도 이재명의 정치적 명줄을 끊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 2건은 언론이 철저히 파헤쳐서 진상이 다 드러나 있죠.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 그리고 백인동의 한국식품연구원 그 부지를 토지용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를 4단계나 상향을 시켰다는 사실, 그 배후에는 김인섭의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 다 밝혀냈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그것이 무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광화문에 몇백만 명이 모일 겁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사건 1심 판결과 김건희 특검 재발의에 이은 거부권 행사, 그리고 국회 본회의 재표결은 아주 시기상 기묘하게 맞물려 들어갈 것입니다. 11월 초에 재발의를 하면 11월 중순경에 아마 표결이 될 거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이 재표결할 시간이 아마 25일 전후가 될 겁니다.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하는
그때와 또 맞물리 들어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재명의 리스크, 이 공직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 이 1심 선고는 엄청난 폭발력을 보이며 전국을 태풍꾼으로 몰아낼 것입니다. 이재명 리스크는 본격화하고 솔직히 김건희 리스크는 이제 국민들도 피로도를 느낍니다. 몇 차례나 재발의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풀 꺾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바람표보다 민주당 바람표가 나올 가능성이 난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재명의 거짓말이 새삼 지긋지긋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당장 선고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막다른 골목인데도 지금 이재명은 아직도 대권을 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청결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는데 자기 자신은 거기가 편안한 평지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민주당은 7일 집권 플랜 본부란 걸 이른바 론칭을 했습니다. 좀 심한 표현입니까? 김민석이 늘 얘기를 했죠. 집권 플랜 본부. 자기가 본부장을 하겠다. 말씀드린 대로 집권 플랜 본부의 총괄 본부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자임한 사람은 이제는 이재명이 충복이 되어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입니다. 제가 충복이라는 표현이 글쎄요. 김민석 의원이 못마땅하다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한참 뒤로 밀려가서 했는데 이재명이 왜 이렇게 되어 있나 몇 마디 하니까 졸지에 정봉주를 이기고 1위로 치고 올라갔죠. 그 김민석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겠다. 솔직히 왜들 이러는 겁니까?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이 선거 때문이 아닙니다. 대장동 백인농 사건,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그 제3자 뇌물 사건, 유재 신도시 사건 모두 다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수원지방법원 합의 11부서 심리할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 사건도 이재명에게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성남시 정자동에 또 하나 이 개발 비리 사건, 여기는 토지 용도를 5단계나 상향을 시켰습니다. 어떻든 이 집권 플랜 본부는 이재명 정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책, 조직, 전략 등을 총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할 거로 믿는 것입니까? 결국 이재명을 차기 대선 후보로 조기에 띄워 사법 리스크에 맞서보겠다는 목적입니다. 김민석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무정부 상태를 각오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혈전 앞에 민주당은 책임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 발족될 집권플랜본부는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과제를 제기하는 선도체가 될 것이다. 김민석은 선조시대 때 율곡 2가 된 기분일까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범당원 10만 양성을 추진하겠다. 10만을 양성해서 뭘 하겠냐 봤더니만 먹사니즘 기본사회를 그려내며 인재풀로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지냈던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이 먹사니즘 본부장으로 또 영입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법정의특위란 것도 만들었습니다. 사법정의특위. 이 위원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전당대회 때 저는 이재명의 수석변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죠. 전현희가 맞습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관련 대여 공세를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도 본격 가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를 다 만든 겁니다. 여당을 공격하고 특히 김건희를 공격하고 그리고 이재명을 살려내야 하고 참 기가 막힙니다. 아마도 국정감사에서 총력을 다해 공격할 대상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온갖 루머와 풍문을 지금 끌어모을 조직의 모양입니다. 이 조직의 간사 장경태는 김건희 여사의 도저히 못해서 주가 조작 의혹, 학위 등 이력 위조 의혹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국민께서는 김 여사가 언제 감옥 가는지 더 궁금해하는 것 같아. 제가 장남들이죠. 이재명은
감옥에 가도 김건희는 감옥에 갈 일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누굴 편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그는 어디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온 것일까요? 자, 다음 문제 좀 짚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거 다 제쳐두고 왜 의대 정원 확대에 정권이 명분을 걸었을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전공의 이탈이 의료 대란으로 연결될까 비상이 걸렸죠. 특히 빅5 병원에 전공의들이 싹 다 빠져나가니 빅5 병상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게 의료 대란이 될까 이렇게 비상이 걸리는데 솔직히 아직 대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의과대 학생들이 사실상의 동맹휴학에 나선 것입니다. 이리자 정부는 의대생 집단 휴학기 제출에 따른 신규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서 6일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과대학이 5년짜리로 된다. 하긴 미국은 일반 자인계 학과를 졸업한 뒤에 메디컬 스쿨 3년을 배우죠. 그런데 우리는 예과 2년, 본과 4년, 6년을 공부를 합니다. 그 6년을 5년으로 줄이겠다. 말하자면 인력 양성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의과대학 교육 과정을 단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잔꾀인데 당장 의료계에서 미쳤다. 지금 제정신이냐 하는 온갖 발행들이 막 쏟아져 나왔고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개돼지를 치료하는 수의과대도 6년 동안 배우는데 이거 무슨 짓이냐. 정말 격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수의대를 무시해서 한 소리 아니라 수의대에서 배우는 것은 그 머리 좋은 분들이 배우는 것은 개들, 소들, 고양이들, 돼지들, 가축들 그리고 반려견들 이런 동물들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6년을 배우는데 하물며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들을 원래 6년을 5년으로 앞으로 줄이겠다. 지금 1년 놀았으니까 줄이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에는 어떻든 교육과정 단축 그리고 탄력 운영 방향이 담겼습니다. 오스콘 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 운영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의료 대란이 한 2번만 터지면 의과대학도 졸지 4년으로 줄지 모르겠습니다. 의대생이 2학기째 수업을 급하는 상황에서 현행 의대 학사 일정 6년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앞으로 1년은 학생들이 이번 1년 전부 다 동맹휴학을 한 셈이 됐으니까 1년은 의사를 전혀 배출하지 못하는 진짜 대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신규 의사 3,000명 배출이 1년 동안 없다는 것은 국가의 대란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의대 학사 일정을 어떻게 5년으로 줄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면피를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면피란 말 알고 계시죠? 각 대학이 알아서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되도록 정부가 길을 터줄 수 있다. 일률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학년별 교육과정을 다르게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좀 어폐가 있는 말이 올 1년 동안 의과대학 학생들의 항의는 몇몇 학교만 한 게 아닙니다. 거의 모든 의과대학이 전부 다 동맹휴학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은 현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컨대 올해 수업을 건너뛴 본과 상인들은 수업 일수를 채우려면 2026년 초에야 졸업을 할 수 있지만 그 내년 초에 졸업을 못하고 2026년 초에야 졸업을 할 수 있지만 4학년 학사 일정을 기존 2학기에서 1학기로 줄일 경우에 내년 7, 8월쯤 졸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 졸업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6개월이라도 당길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고육지계라고 해야 합니까? 정부는 지난 4일까지만 해도 의대생들을 복귀시켜서
진급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연간 30주 이상 수업을 듣는데 이들이 11월 초에라도 복귀를 하면 내년 2월까지 남은 16주 동안 오전 오후로 수업을 진행해서 30주를 채울 수 있다. 그러다가 의대생들이 끝내 복귀를 하지 않자 정부는 단 이틀 만에 족부 휴학 승인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교육기간을 1년 줄인다는 교육부의 이 이상한 발상에 정말 기상천외한 발상에 강휘경 서울대 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금 또 가르칠 게 너무 많아서 본과에서 가르치던 것을 예과로 내린 경우도 있는데 교육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의사 배출을 하겠다는 건데 그 기간 동안 돌팔이 의사가 나온다면 어디다 쓰겠다는 건가? 그렇죠. 교육기간이 줄면 그만큼 돌팔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부회장인 김연아 교수는 교육부의 고육지책을 이렇게 통방을 했습니다. 의사가 1년 동안 나오지 않는 공백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편법을 내놓았다. 그런데 정상적인 일정에 따라 의사가 충원될 가능성이 전혀 없자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 일정도 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본과 상위는 9월달 그리고 10월 11월에 실기시험을 보죠. 그리고 이듬해 졸업을 앞두고 1월쯤 필기시험을 치른 뒤에 3월 인턴 수련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충분히 되지 않아 부족한 전공의는 하반기인 9월에 뽑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의 변명입니다. 매년 학년별 의대 학사 일정이 달라질 때마다 이에 맞춰서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 일정도 유연화하겠다. 의료 대란으로 인해 앞으로는 의사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을 의대생 교육 일정에 따라 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리스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총격전을 펼칠 모양입니다. 김건희 이사만큼 휘발성이 높은 인물도 또 휘발성이 높은 사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 대통령 관저공사 의혹에 관련해서 여야 간에 어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7일 행안위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공사 핵심 관계자인 인테리어 업체 21g의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김태영, 이승만 두 사람은 대통령실 불법 정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일찌감치 채택을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혹 당사자인 김태영과 이승만 없이는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을 하며 회의장을 퇴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말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관저 의혹 핵심 증인으로 함께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증인 채택 사실을 전해듣고도 출석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는 종합감사에서 증인을 부르자는 의견을 냈지만 야당 간사 윤건영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련 증인만 동행명령을 다수당에서 밀어붙이는 게 안타깝다.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는 성급하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행안위 국감은 딱 1시간 30분 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 관저 의혹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까 말씀드린 인테리어 업체 21g이 관련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낸 게 드러나면서 크게 불거졌습니다. 21g은 면허 외 공사를 진행하고 무면허 업체에 하청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지난달 감사원 발표로 드러났습니다. 이 21g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업체 코마나 컨텐츠를 후원하는 등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에 민주당, 조국당, 그리고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행정위원 소속 의원들은 동행명령장을 듣고 전달하기 위해 성동구 소재 21g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잠겨 있어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서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에서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다. 이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재명의 말을 그대로 옮겨드렸죠. 이재명이 토요일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 뉴스에서 한 말들입니다. 그 말들이 지금 며칠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문 일면 헤드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여러분을 위해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가 그걸 다 감춰버리고 우리가 이재명에게 말한 것으로 해도 완벽하게 들어맞는 말이 됩니다 하고 비꼬았던 겁니다. 언론은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을 한 이재명이 탄핵을 꺼낸 것이다. 이렇게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부터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방송에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이 지금 탄핵에 매몰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7일 이재명을 향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의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거대 야당 대표의 힘을 쓰면 안 된다. 이재명이 5일 했던 말을 되돌려준 것입니다. 추경호는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이 사법적 심판의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두려운 나머지 자기 고백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경호의 말입니다. 그동안 법사위를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켜 사유화하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정쟁의 늪에 가둬둔 사람이 누구냐. 추경호는 더 나아가 진실은 숨길수록 드러나는 법이라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의 추악한 행태를 말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악용한 수사검사 탄핵, 판사 급박, 재판 지연부터 당장 중단하라. 이어 추경호는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이 법사위에서 공개를 한 녹취록에 대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그동안 이재명은 김성태 전 회장은 조폭 출신이고 허위 진술이라고 폄하를 해봤죠. 믿을 수 없다. 믿을 바 없다. 그 사람은 조폭이다. 근데 실상은 김성태 전 회장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걸 꼬집은 겁니다. 법관 출신인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위정이라는 아우를 드리겠다. 위정,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렇게 됩니까? 아우를 드리겠다. 이화영 증인이 스스로 제출한 녹취록에 여러 범죄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것, 그리고 재판에 대한 로비가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급심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재명의 그동안의 재판에 로비를 했는데 김만배가 들락날락 했던 것처럼 대법원에서만 한 게 아니라 하급심에서도 로비를 했었다. 이런 말이 녹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건네졌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큰일 났죠. 이 내용대로라면 이재명은 문자 그대로 수령에 또 빠진 게 됩니다. 장동혁의 말입니다. 대화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더라도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진우 의원 명의로 이재명과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법사위는 7일 법원 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의 재판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을 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7개 사건 11개 죄명으로 기소가 돼서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 11부까지 말입니다. 최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은 징역 3년을 구형해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검장 출신인 민주당 박균택은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증죄는 검찰이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모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다. 그는 천대엽 법원행정시장에게 위법 시행령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현희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윤 대통령을 걸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김건희가 윤 대통령을 걸고 들어간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기자였던 김만배와 신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선 당시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을 모른다. 자기가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이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것과 비교를 해서 공정하지 않다. 전현희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합당하지 않다며 20대, 21대 총선 당시에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만 원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이었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틀린 게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구형은 7, 80만 원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구형은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했겠죠. 벌금형을 구형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은 검찰청법에는 검찰 수사 대상이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검찰이 위증죄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등자가 없으면 위증죄 수사를 할 수가 없을 텐데 부패 뒤에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 기타 등등이니까 다른 범죄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이어 이재명은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에 의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은 가중사유가 2개나 있다. 장동혁은 또 선거법 사건 처리기한 1년이 강행 규정인데도 법원이 이를 어기고 있다. 그는 이재명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공판결도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내가 판사 시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초 이재명의 응급의료 헬기 이송 특혜 사건 아시죠? 부산대 병원에서 피습을 당하고 거기에 치료를 받은 다음에 수술은 막상 서울에 올라와서 받겠다. 그래서 헬기가 1구 헬기가 여의도까지 떴죠.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서는 앰뷸런스를 대기를 했다가 이재명을 싣고 병원까지 간 겁니다. 이 올 초 이재명의 응급의료 헬기 이송 사건, 이송 특혜 사건, 이 논란에 관계가 된 서울대 병원 의사는 1명입니다. 그리고 부산대 병원 의사는 2명이라고 합니다. 이 3명에 대해서 내부에서 징계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등 특혜 시비를 일으킨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신분 때문인지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119 헬기 이송 절차를 밟은 서울대 병원 의사, 부산대 병원 의사들 의료진만 지금 징계 대상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당시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이재명이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에 119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며 이에 관련된 서울대 부산대 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천준호는 국회의원에 적용할 행동 강령이 없다는 규정 부재를 이유로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이 권익위 의결서에는 이재명 측의 강력한 헬기 이송 요구로 서울대 병원 행위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이 부산대 병원에서 수술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묻자 부산대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가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부산대 병원 의사는 119 응급 헬기를 불렀고 이재명은 이 119 헬기를 타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한강 인도교 중간에 섬까지 온 겁니다. 이재명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부산대 병원 의사들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가요? 부끄러움을 잊은 자는 곧 인성을 잊은 자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